4조 원이요? 거절합니다. 당신들께는 판매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 날린 한 문장, 필요하면 가져간다. 진짜 메시지를 파악하셨습니까? 미국의 국익 앞에선 국경선도 동맹 관계도 의미 없다. 이젠 강한 자가 모두 차지하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이 냉혹한 약육강식의 법칙을 보고 누가 제일 먼저 미소 지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좋아. 미국도 저런 식인데 우리도 대만 정도야. 강대국들의 자제력이 완벽히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급박한 위기에 몰린 건 대만입니다. 의지했던 국제 규범도 미국의 보호막도 증발한 극한의 위기 상황. 대만은 생명줄을 찾아 4조 원을 쥐고 급박하게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젠 우릴 방어할 건 당신네 장비뿐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지불할 테니 꼭 거래해 주십시오. 누가 봐도 사양할 수 없는 초대형 거래 기회. 그런데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한국이 즉석에서 바로 이 요청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코앞에 4조 원을 내려놨을까요? 대한민국이 기억하는 1983년의 트라우마, 그리고 한국이 금전보다 수호해야 했던 오직 하나의 원칙,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3번 되감았죠. 필요하면 가진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정말 저 말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전쟁을 분석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전쟁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나쁜 것, 규칙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저는 타일러 하크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안보 전문가죠. 22년 동안 분쟁 지역을 다녔고 무기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쿠데타도 받고 핵위기도 겪었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 본능이 경고를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외교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의 사망 선고였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져갈 수 있다. 동맹이든 조약이든 상관없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동맹국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은 웃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70년 동안 유지된 국제 질서가 한 문장으로 증발했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잃었습니다.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됐죠. 국제법. 그날부터 그건 강자의 선택지일 뿐이었습니다. 약소국들이 믿었던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유럽 동료들에게 연락했죠.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누구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세계는 새로운 규칙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베이징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브리핑을 찾았죠. 당연히 거센 비난이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 국제질서 파괴 같은 성명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이게 더 무서웠습니다. 보통 중국은 즉각 반응합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 경고하고 남중국해에서 움직이면 항의하죠.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도 48시간이 지나도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중국은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도 저러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침묵은 반발이 아니라 명분 확보였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침묵은 항상 반발보다 위험합니다. 반발은 선을 지키겠다는 뜻이지만 침묵은 선을 넘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세계는 그날부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대만이었습니다. 미국의 발언 직후 대만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언론은 조용했지만 내부는 아수라장이었죠. 70년 동안 믿었던 안보 우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대만에게 동맹은 생존이었습니다. 조약은 숨구멍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불확실해졌습니다. 미국이 정말 우릴 지킬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깨진 나라는 빨라집니다. 선택의 시간이 줄어들죠. 대만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생존 시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만이 4조 원 규모의 무기 구매 제안서를 들고 한 나라를 찾았다는 겁니다. 즉시 배치 가능한 무기 시스템, 빠른 납기, 현실 전장 최적화. 조건은 명확했죠. 지금 당장 쓸 수 있어야 한다. 금액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문제였죠.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물론 한국 방사는 성장하고 있었죠. 폴란드에도 수출했고 중동에도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4조 원을 들고 찾을 정도인가? 뭔가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조 원이라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만이 제시한 금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알아야 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대만이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는지 말이죠. 저는 대만 해협의 상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건 이제 일상이었습니다. 하루에 10대, 많을 땐 30대가 넘었죠. 대만 공군은 매번 스크램블을 걸었습니다. 요격기를 띄우고 경고방송을 했죠. 하지만 중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대만군을 지치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매일 반복되는 압박, 긴장의 일상화. 대만 조종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출격했습니다. 전투기 수명이 깎였고 조종사들은 피로가 쌓였죠. 해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을 누볐습니다. 훈련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봉쇄 연습이었죠. 대만은 섬나라입니다. 해상이 막히면 숨통이 조여지는 구조죠. 시간이 대만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미국 무기를 주문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 F-16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최고급 무기들이었죠. 미국은 승인했습니다. 금액도 확정됐고요. 문제는 납기였습니다. 전차는 3년 후 인도 예정이었습니다. 전투기는 5년, 미사일 시스템은 4년. 대만이 기다려야 할 시간은 너무 길었죠.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미국 무기는 최고였습니다. 성능도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였습니다. 유럽도 주문했고 중동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대만에게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3년을 기다리는 동안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5년 후에도 대만이 존재할까요? 이건 단순한 납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죠. 대만 국방부 내부에서 논쟁이 터졌습니다. 고위 장성들이 모였고 회의는 격렬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쪽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나뉘었죠. 보수파는 주장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검증됐다. 최고 성능이다. 기다릴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실파는 반박했죠. 3년 후면 늦는다. 중국은 내일 올 수도 있다. 결국 현실파가 이겼습니다. 기다리다 망할 순 없다. 대만은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최고 성능보다 즉시 배치. 최신 기술보다 현실 작동. 미래의 완벽함보다 오늘의 확실함. 기준이 바뀌자 선택지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었죠. K2 전차는 즉시 생산 가능했습니다. K9 자주포는 검증된 성능을 가졌고요. 천궁 방공 시스템은 실전 배치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납기였습니다. 한국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3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죠.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계산을 끝냈습니다. 완벽한 무기를 3년 후에 받는 것보다 검증된 무기를 6개월 안에 받는 게 낫다. 최고 성능을 5년 기다리는 것보다 충분한 성능을 지금 확보하는 게 생존 확률을 높인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4조 원 규모의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차, 자주포, 방공 시스템, 함정까지 종합 패키지였죠.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인도. 그리고 대만 대표단이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부르는 대로 주겠습니다. 이건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한국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거절합니다. 협상 여지도 없었습니다. 재검토 가능성도 없었죠. 대만 대표단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4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들고 갔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산시장에서 22년을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팔 수 있을 때 팝니다. 돈이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으니까요. 거절한다는 건 이 모든 걸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4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에겐 몇 년치 매출이었죠. 일자리도 늘고 생산 라인도 확대되고 기술 개발 자금도 확보됩니다. 이걸 거절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즉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정치였습니다. 중국 눈치를 본 거 아니냐는 거죠.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엮여 있습니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고 관광객도 많이 오죠. 중국이 압박하면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러시아와 대치 중이죠. 중국이 러시아 편인 건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폴란드에 수출했습니다. 중동에도 팔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 싸움을 벌이는 지역이죠. 한국은 거기에도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그럼 왜 대만만 안 되는 겁니까? 논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외교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이 반대한 거 아니냐는 거죠. 미국은 대만에 자기네 무기를 팔고 싶어 합니다. 한국이 끼어들면 시장을 뺏기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을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때도 협조했고 중동 진출도 지원했죠.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이 강해지는 게 나쁠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대만은 왜 예외입니까?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성능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미 검증됐죠. 가격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대만이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납기 문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납기가 강점이니까요. 그럼 뭡니까? 저는 제 경험을 되짚어봤습니다. 22년 동안 무기 거래를 추적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무기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팔 능력이 없거나, 둘째, 팔면 안 되거나. 한국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팔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왜 팔면 안 됩니까? 저는 한국 방산 전문가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대만 거는 왜 거절했습니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말을 아끼더군요. 복잡한 문제다, 여러 요인이 있다,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누구도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단어가 있었죠. 보안. 보안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왔습니다. 보안 우려, 보안 리스크, 보안 평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문제입니까?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걱정한 건 대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대만군의 보안 상태였죠. 무기를 파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끝까지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대만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과 100km도 안 되는 거리에 있고 내부에 침투 가능성이 높죠. 무기가 넘어가면 한국의 기술이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확률의 문제였죠. 한국은 계산했습니다. 4조 원을 벌 확률과 기술이 유출될 확률, 그리고 유출됐을 때 입을 손해. 계산이 끝나자 답은 명확했습니다. 팔지 않는 게 맞다. 저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거절은 즉흥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계산이었죠.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대만의 보안이 정말 그렇게 취약합니까?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안 문제를 다루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무기가 어디로 가고 어디서 새는지 추적하는 게 제 일이었죠. 22년 동안 수많은 유출 사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거래 거절의 냄새는 정치보다 보안에서 난다는 걸. 저는 즉시 대만의 과거 보안 사고를 목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건 하급 장교 매수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 해군 장교 한 명이 중국에 정보를 넘겼죠. 함정 배치도 작전 계획, 통신 암호까지. 돈을 받고 판 겁니다. 발각됐을 때 그는 이미 3년 동안 정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념 동조자 침투였습니다. 2010년대 대만군 정보부에서 일하던 중령이 체포됐습니다. 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념으로 중국에 협조한 거죠. 통일이 역사의 흐름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은 찾아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돈을 추적할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종사 귀순 사건이었죠. 1990년대 대만 공군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기체를 통째로 가져간 겁니다. 중국은 그 전투기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엔진 구조, 레이더 시스템, 무장 통합 방식, 모든 걸 분석했죠. 한 명의 조종사가 수십억 달러 가치의 기술 정보를 넘긴 겁니다. 저는 목록을 정리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구조였죠. 하급 장교 매수, 이념 동조자 침투, 귀순.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터지는 게 아니라 몇 년마다 계속 터졌습니다. 문제는 누가 팔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또 새나였죠. 더 충격적인 건 고위급 의혹이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대만군 장성급 인사 중에 이중 간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군 내부에서 조사가 진행됐죠. 만약 장성급이 넘어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술 계획, 방어 체계, 동맹 협력 내용까지 전부 노출됩니다. 한 사람이 전쟁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계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가 인도되고 정비 교육이 시작되고 기술 자료가 전달됩니다. 수백 명의 대만군이 접근하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중국과 연결돼 있다면 설계도가 새고 약점이 노출되고 대응 전술이 개발됩니다. 한국 무기의 핵심 기술이 중국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기는 한 번 세면 다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대만을 의심한 게 아니라는 걸. 한국은 경로를 의심한 겁니다. 대만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대만을 거쳐 중국으로 흐를 수 있는 경로 말이죠.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확률의 문제였죠. 그 순간 거래는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쪽 인맥을 통해 더 파고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질문했죠. 한국이 이렇게 민감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대방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1983년. 저는 그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1983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대방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금기입니다. 공식 문서에는 없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해 이후 한국은 무기 수출의 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보십시오.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1983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들이 입을 다무는 연도.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모두가 기억하는 해.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한국 방산 관련 기사, 보고서 증언. 하지만 명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흔적이 희미했죠. 하지만 단서는 있었습니다. 1983년 이후 한국의 무기 수출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수출 대상국 평가 항목이 늘어났고 보안 검증 절차가 추가됐죠. 기술 유출 방지 조항도 강화됐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배운 교훈이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한번 크게 되었다는 걸. 그 상처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다는 걸. 그래서 대망건을 거절한 거라는 걸.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질문 얼마나 강한 무기입니까? 새로운 질문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무기입니까? 한국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엔 그랬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로 봤죠.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못 사면 한국 걸 사지 뭐. 이 정도 인식이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쓸만한 수준. 저렴한 가격에 적당한 성능. 그게 제가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망건을 파고들면서 그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계 방산 시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균열을 발견했죠. 미국은 생산 라인 축소의 후폭풍을 맞고 있었습니다. 냉전 종식 후 수요가 줄자 공장을 닫았습니다. 효율화라고 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무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닫았던 공장을 다시 여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숙련공을 구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죠. 부품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주문을 받았지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납기가 3년,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럽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생산 능력을 줄여놨죠. 평화 배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돌아오자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심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뢰가 붕괴됐죠. 러시아제 무기를 쓰던 나라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재도 문제였습니다. 부품 공급이 끊겼고 수출 여력도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공급이 끊기고 있었습니다. 급한 나라들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은 너무 느렸고 유럽은 여력이 없었고 러시아는 신뢰가 없었죠. 중국, 서방 국가들은 중국 무기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 틈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휴전 국가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였죠. 1953년 이후 70년 동안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에게 무기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도구였죠. 팔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쓰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평화가 오자 공장을 닫았습니다. 효율화, 비용 절감이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휴전선이 있는 한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이게 경쟁력이 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폴란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그래서 무기를 주문했죠. 급했습니다.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 300대를 주십시오. 미국이 답했습니다. 5년 걸립니다. 폴란드는 얼어붙었죠. 5년이면 전쟁이 끝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계약 후 6개월 만에 첫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로 건너갔죠. K9 자주포도 이어서 인도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됩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납기였죠. 한국은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실물로 보여줬습니다. 동맹국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증거가 쏟아졌거든요.
저는 한국 무기의 철학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발견했죠. 실전 기반. 한국 무기는 스펙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를 외치지도 않았죠. 대신 질문이 달랐습니다. 현실에서 작동하는가?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K2 전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고 속도는 에이브람스보다 느립니다. 장갑도 레오파르트보다 얇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최적화했습니다. 정비 편의성. K2는 야전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장비 없이도 엔진을 교체할 수 있죠. 부품이 범용입니다. 특수 부품 대신 구하기 쉬운 걸 썼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전쟁은 정비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흙탕에서 일어나죠. 아무리 좋은 전차라도 고장나면 쓸모없습니다. 수리할 수 없으면 그냥 철덩어리입니다. 한국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거리는 최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발사 속도가 빠르고 이동이 신속하고 운용이 간단합니다. 훈련 기간도 짧죠. 왜입니까? 전쟁터에선 복잡한 게 먼저 망가집니다. 간단한 게 오래 갑니다. 한국 무기는 책상이 아니라 휴전선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격이 싼 건 품질이 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량 운용을 전제로 설계했기 때문이었죠. 한 대가 최고 성능일 필요는 없습니다. 10대가 동시에 작동하면 됩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세계가 무너질 때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공장을 닫을 때 한국은 생산 라인을 돌렸습니다. 평화를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한국을 대안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차 거절 후 2주 만에 다시 접촉해왔죠. 조건을 상향했습니다. 금액을 더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죠. 한국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거절합니다. 대만은 우회를 시도했습니다. 제3국을 통한 간접 구매 방식을 제안했죠. 형식상으론 다른 나라에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대만이 쓰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압박은 외부에서도 왔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돈을 버릴 기회를 버리느냐? 일부 기업들은 정부를 압박했죠. 일자리 창출, 기술 개발, 수출 실적.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4조 원 날렸다. 기회 상실, 과도한 판단 아니냐. 기사가 쏟아졌죠.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파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거절을 환영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죠. 그저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할 텐가? 압력이었죠. 미국은 미묘했습니다. 공식적으론 각국의 자주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실무선에선 계산이 복잡했습니다. 대만 방어에 공백이 생기는 건 미국에게도 부담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겪는 압박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경제적 이익, 업계 압력, 외교적 계산. 모든 게 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나라라면 굴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준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발견했죠. 이건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도덕은 감정입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죠. 하지만 감정은 압박에 흔들립니다. 돈이 커지면, 압력이 세지면, 외교가 복잡해지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릅니다.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정해져 있고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수출 심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안 리스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승인하지 않는 구조였죠. 대만은 그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출 리스크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한국이 대만에 무기를 인도한다고 가정해보죠. K2 전차 100대, K9 자주포 50문, 천궁 방공 시스템 10세트. 인도가 완료되면 정비 교육이 시작됩니다. 대만군 정비병 200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기술 자료가 전달되고 매뉴얼이 배포되고 정비시설이 구축되죠.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접근합니다. 만약 그중 한 명이 중국과 연결돼 있다면 설계도가 유출됩니다. 약점이 분석되고 대응 전술이 개발되고 무력화 방법이 연구됩니다. 한국 무기의 핵심 기술이 중국 손에 넘어가는 거죠. 한번 세면 끝입니다. 중국이 그 정보로 뭘 할까요? 자기네 무기를 개량합니다. 한국 무기의 약점을 노리는 전술을 만들죠. 한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한 무기까지 위험해집니다. 이건 4조 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이 무너지는 문제였죠. 저는 1983년 사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 번 겪었던 겁니다. 무기가 노출되는 게 어떤 참사를 부르는지, 정확히 뭐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 상처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배웠습니다. 한 번 세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선을 그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1983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금기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직접 찾으십시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트라우마였죠. 한국 방산이 절대 잊지 않기로 한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돈을 벌 기회와 기술을 잃을 가능성. 이 둘 사이에서 한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팔지 않는 쪽을 선택한 거죠. 거절은 용기가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한국은 돈을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참사를 거절한 겁니다. 한 번의 유출이 가져올 연쇄 붕괴를 막으려 한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국가는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팔 수 있어도 안 파는 나라라는 걸. 선을 지킬 수 있는 나라라는 걸. 한국은 그 선을 지켰습니다. 1983년. 이 숫자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나왔죠. 하지만 누구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일이라고만 했죠. 공식 문서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부 발표도 없었고 언론 보도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983년은 한국 방산의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자료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무역 통계, 군사 전문지, 조각들을 모았죠. 그리고 천천히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한국산 무기가 해외 전시에 나갔습니다. 방산 전시회는 흔한 일입니다. 각국이 자국 무기를 선보이고 바이어들이 구경하고 계약이 성사되죠. 한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형 장비를 들고 중동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물류 과정에서 일부 장비가 예정보다 오래 현지에 머물렀습니다. 창고에 보관됐죠. 며칠 정도였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접근했습니다. 완전히 훔쳐가진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유출도 아니었죠. 하지만 접근은 했습니다. 가까이서 봤고 촬영했고 치수를 재고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까? 충분했습니다. 전문가가 무기를 가까이서 본다는 건 그 자체로 정보입니다. 장갑 두께를 육안으로 추정할 수 있고 용접 방식을 파악할 수 있고 약점을 유추할 수 있죠. 사진 몇 장이면 설계 역분석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몇 달 후에 알았습니다. 경쟁국의 신형 무기에서 한국 기술의 흔적이 보였던 겁니다. 똑같이 따라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구조가 비슷했죠. 약점을 보완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분석한 겁니다. 한국 무기를 보고 이해하고 개량한 거죠. 한국 방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훔쳐가지 않아도 전쟁은 바뀝니다. 기술을 빼가지 않아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이게 더 무서웠습니다. 도난은 막을 수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고 감시를 늘리고 통제를 엄격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전시회에 나가면 보입니다. 수출하면 현지에서 보입니다. 훈련하면 관찰됩니다. 한국은 깨달았습니다. 무기는 손을 떠나는 순간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그날 이후 한국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질문 이 무기 성능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질문 이 무기는 끝까지 우리 손을 떠나도 안전합니까? 안전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도난당하지 않는 게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적국 손에 넘어가지 않는 게 안전이었죠. 분석당하지 않는 게 안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출 기준을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보안 평가가 먼저였죠. 저 나라에 팔면 적국이 접근할 확률은? 이 질문이 모든 것보다 앞섰습니다. 확률이 높으면 거절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교적으로 중요해도 확률이 높으면 안 팔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원칙이 됐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됐죠. 한국은 그 교훈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대만권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의 연장선이었죠. 한국은 즉흥적으로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만에 팔면 중국이 접근할 확률은? 확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죠. 대만군 내부엔 침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스파이 사건이 반복됐습니다. 구조적 취약점이 있었죠. 한국이 무기를 팔면 어떻게 됩니까? 정비 교육이 시작되고 기술 자료가 전달되고 수백 명이 접근합니다. 그중 한 명이라도 중국과 연결돼 있다면 끝입니다. 1983년이 반복되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배운 교훈을 배신할 수 없었죠. 한 번 세면 돌이킬 수 없다. 이 원칙을 지키기로 했던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배운 교훈을 잊지 않는 나라였죠. 40년이 지나도 돈이 커져도 압박이 세져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건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죠. 휴전선을 70년 동안 마주한 나라는 압니다. 기술이 세면 어떻게 되는지, 약점이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억제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국은 절대 그걸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거절한 겁니다. 4조 원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1983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의 거절이 무엇이었는지. 이건 판매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 왜 저걸 안 팔지? 업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기회를 날렸다. 언론이 썼죠. 과도한 판단 아니냐? 외교가들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팔았나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나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4조 원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뭘까? 한국이 본 게 뭘까? 국제평가가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숙한 방산 수출국. 전문 매체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통제 능력을 증명한 사례. 분석 보고서에 나왔죠. 강대국이 사용하는 판단 방식. 싱크탱크가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거절했는데 평가가 올라간 겁니다. 역설이었습니다. 안 팔았는데 신뢰가 상승했죠. 왜 그랬습니까? 한국 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안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를 적국은 못 가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샀습니다. 러시아가 같은 전차를 가질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중동 국가가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적대국이 같은 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까다로운 판매자가 신뢰 가능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아무에게나 파는 나라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팔면 내일 적에게도 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을 지키는 나라는 다릅니다. 원칙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요청받는 나라에서 판단하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팔아달라고 하면 파는 나라가 아니라 팔지 판단하는 나라가 됐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발언권이 생긴 겁니다. 국제 질서 속에서 자기 기준을 가진 나라.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선을 지킬 수 있는 나라. 한국은 그 위치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